네,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계속 고공행진하던 미국 시장이 최근에 오미크론 충격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 감안해가지고 중장기적인 미국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네. 사실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오미크론만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오미크론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 3월 달에는 코로나19라는 것이 전혀 예측 불가능했던 이벤트가 터졌고 이에 따라서 전혀 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경기가 둔화될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몰랐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30% 폭락, 우리나라도 당연히 1,400대, 네. 1,500이 깨지는 현상까지 나왔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벌써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죠.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걸로 울고 먹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요소보다도 다른 요소들을 좀 더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올해만큼은 내년도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20% 성장 수익률이요. 내년에는 아마 낮게 보면은 한 자릿수대 후반, 예. 좀 높게 보더라도 한 10%대 중반. 예. 그래서 한 7, 8%대의 수익률에서 높게 보면 한 15% 정도의 수익률 정도로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다 보니까 종목 선별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또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가 실물 경기하고 괴리가 커가지고 좀 거품이 좀 끼어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요즘 상황이 옛날 닷컴 버블 때 막 버블이 막 끼어가지고 올라갈 때 그때하고 좀 유사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견해는 어떤 쪽입니까? 저는요 닷컴 버블의 끝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이? 네. 예.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닷컴 버블 시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 남은 1년 반,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제대로 확 들어왔던 게 1998년 말부터 2000년도 초까지 약 한 1년 반 동안의 기간에 나스닥이 자그마치 280% 오르거든요.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남은 상승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금같이 다들 걱정하는 것처럼 닷컴 버블의 끝이다. 그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폭락장이 올 거다. 닷컴 버블이 붕괴될 거다. 이렇게는 안 판단이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찰스 멍거가 가상화폐 시장을 놓고 예. 이게 거품이고 사라져야 되고 문제다. 닷컴 버블보다 더 나쁜 더 큰 버블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가? 이런 걱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일정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시장은요. 다 더해봤자 얼마인지 아시죠? 2.5조 달러. 그 정도인가요? 그렇게 안 커요. 예.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다 거품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스닥 관련된 그때도 나스닥이 천에 올랐잖아요. 닷컴 버블 붕괴되기 전까지. 네. 예. 그래서 그 나스닥이 얼마나 올랐고 그 나스닥의 펀디멘탈이 얼마나 뒷받침되는지를 계산해 봐야죠. 기억하시겠지만 98년부터 2000년 이 올라갈 때는요. 이게 다 거품이었어요. 나스닥이 ROE가 빠지는 구간에 100%, 200%, 300% 이렇게 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그렇죠. 현상. 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그게 거품인 거죠. 네. 근데 지금 ROE가 네. 대형주들 나스닥 100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글쎄요. 30%대 초반. 어마무지하죠. 네. 나스닥 전체가 얼마인지 아세요? 25%대. ROE가? 예. 예.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투자를 엄청 옛날에는 그냥 막 했는데
지금은 투자 사이클이 옛날에는 뭐 매출액의 거의 10% 가까이 돈을 썼다면 요즘에는 8%도 안 써요. 예. 예. 그러면서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품? 네, 거품의 시작? 네.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예. 아마도 아주 큰 폭의 급등과 닷컴 버블의 붕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천천히 매년 10%에서 20% 상승하는 장이 앞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 이어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거품에 대한 걱정은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본부장님은 특히 성장주를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도 꽤 비싸졌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년 미국 시장을 성장주가 여전히 주도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요즘의 성장주가 옛날 성장주하고는 같지는 않죠. 물론 뭐 메타버스라든지 AI 쪽이라든지 뭐 사실 실적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주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심지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시장의 아직 한 자릿수의 점유율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근데 그런데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ROE가 30%대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작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졌다. 그건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전기차는 부품이 확 줄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인원이 적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기가 팩토리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성장주가 옛날 성장주하고는 좀 많이 틀리죠.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은 성장주의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70%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주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성장 가치주인 경우. 네. 근데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아주 그냥 성장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매출 초기 단계의 성장주들. 그러니까 이런 게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럼 그때는 거품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장 가치주들, ROE가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매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나스닥의 매력도가 지금 현재 계산했었을 때 S&P 500의 상승 여력이 예를 들어서 한 10%대 중반이면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20%대 중반으로 10%포인트가 더 높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전 여전히 성장주를 좋아하고 특히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성장주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있는 성장주들, 네. 초기 단계가 아닌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ETF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과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돈도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내년에도 있던 ETF 시장 전망은 밝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도 하나의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는 닷컴 버블에서 가장 큰 업앤다운을 겪었던 섹터가 인터넷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산업에 있었던 종목들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었다면 95개는 망하고 5개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되거죠. 근데 그때는 ETF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IT 펀드를 살 수는 있었지만 종목을 사기가 정말 리스크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단계는 100개 기업들이 다 올라갔지만 나머지 99개가 망해버렸고 네. 5개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종목들을 보면 뭐 아마존, 또 이베이, 예. 그다음에 뭐 부킹 홀딩스, 뭐 야후 한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어떻게 골라내겠어요? 똑같은 거죠.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이 100개가 있다면 네. 그거가 누가 이길지, 또 자율주행 같은 종목이 100개가 있다면 누가 이길지 정확한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가 종목으로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지는데 만약 ETF가 있다면 ETF를 사면 되죠.
ETF는 어떤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산 투자예요. 네. 분산 투자의 극치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종목이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99개가 망하고 5개만 살아남는다면 그 5개가 전체 ETF 다 먹여 살려요. 예. 연간 수익률이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매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결국은 이 업앤다운이 있다 하더라도 ETF에 대한 관심과 ETF의 효율성과 ETF의 매력도는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쉽게 사라질 것도 아니고 이건 혁신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봐야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이 새로운 성장 산업과 기존의 성장 산업과 가치주 산업을 다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꾸 상품들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투자만큼은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 독일 정부에 대한 기대들이 큰데요. 왜냐하니까 이제 독일이 재정을 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로존 경기가 살아나고 그렇게 또 되면은 이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간다. 결국은 달러가 지금 강세인데 달러 강세를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좋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러길 바라고요. 네. 좀 그 확률이 아주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오랜 기간 동안에 하는 사이클이 나오든지 아니면 닷컴 버블 사이클이 나와서 확 몇 년 동안 확 땡기고 깨지는 장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달러예요. 환율입니다. 예.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마지막 그 사이클을 보시면 달러가 90대부터 네. 107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터져요. 달러 지수가 107일 때 네. 버블이 터진다. 터져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절상을 하고 터져요. 터지고 나서 또 어떻게 되냐? 더 가요. 120까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달러가 초절상을 하는 이 시나리오가 나와버리면 사실 신흥국이 그냥 말라 죽죠. 네. 예. 그리고 다른 경쟁 국가들의 가치는 뚝뚝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유럽이나 유로나 옌, 예, 중국. 예, 아니요, 일본 죄송합니다. 예. 예. 유로나 그 옌, 예. 이 두 개의 환율이 어느 정도 절상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달러의 강세를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일본은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본이 뭔가 막아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유로도 사실 재정이 별로 안 좋은데 독일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독일의 재정을 놓고 보면 너무 튼튼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빨리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재정을 확대를 해서 유로 경기를 살려주고 그러면 당연히 유로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가장 중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독일의 부채 비율은 너무나 낮다. 네. 예, 그래서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나리오가 참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매년 수익률이 좋아지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달러가 초절상으로 가는 시기가 내년도에 나와버렸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폭등과 폭락이 이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 정부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이번에 해주기를 바라고 그 가능성이 이제는 절반은 넘었다. 옛날에는 독일이 전혀 안 하거든요. 긴축 재정이었죠. 예, 예. 메르켈 총리 때는. 그래서 그걸로만 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상당히 기대할 만한 2022년의 주식시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 그리고 공급 대란 이게 우리 국내 정치하고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지 아니면 조금 완화되는 상황일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완화되는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어서 미중 여러 가지 이제 마찰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이 과정에서 기축 통화가 아닌 위안화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기축 쪽에 더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풀기는 풀었는데
미국만큼 푸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M2 증가율이라고 하죠. 총통화. 예, 예. 그 증가율이 한 자릿수였어요. 계속. 네. 그래서 미국은 보시면은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도 13%대 M2 증가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돈을 더 많이 풀었죠, 미국이. 중국은 긴축 정도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뭘 했냐면 인터넷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기업들의 규제, 예. 뭐 결국 정책과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고 중국 시장 자체의 퍼포먼스가 우리나라 시장의 퍼포먼스보다는 높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안 좋았고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헝다 이슈를 가지고 여기서는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풀자. 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지준율 인하던 네. 뭐 심지어는 뭐 금리를 건드리던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온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발 오히려 내수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그런 환경, 그리고 유동성도 굉장히 좋은 환경, 이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일어날 수가 있어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흥국 비중 중에서 중국 비중을 많이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중국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인민은행이 이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약간의 효제는 되는 것 같은데 증시에도 이 정도로 중국의 어떤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정부의 스탠스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스탠스가 자꾸 긴축하고 규제하는 쪽으로 가면 기업들도 그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낮춰주거나 지준율을 낮춰주거나 방향 자체가 좀 이제 릴렉스해, 투자해봐, 네. 잘하게 해봐 이렇게 완화 쪽이다. 가면 당연히 빠르게 또 변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쭉 얘기를 해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그죠? 특히 유럽의 독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오히려 경기 부양적인 쪽으로서 갈 수 있는 가능성. 네. 이걸 감안하고 여기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속도가 천천히 올린다까지 더해지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시장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준율 인하 자체가 의미하는 상징이 중요합니다. 네. 예. 떨어뜨리겠다. 경기를 부양하겠다. 정부는 더 이상 규제보다는 부양 쪽으로 가겠다. 이게 지금 어떤 메시지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걸 인식하는 데까지. 네. 근데 아마도 많은 변화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생기면서 특히 이제 베이징 올림픽까지 연결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중국발 어떤 시장, 네. 이런 것을 기대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저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유망해 보이십니까? 네. 이건 이제 중국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도 S&P 500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뭐 글로벌 투자자들만큼의 어떤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 그리고 그 나라의 경쟁력이 가장 있는 업종,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ETF든 대표적인 종목을 사는 전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따지면 당연히 미국은 IT, 바이오,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죠. 예. 당연히 이쪽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그렇죠? 당연하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놓고 보면 뭐가 있을까요? 중국 뭐 전기차도 괜찮다고 맞습니다. 하고 네. 신재생 쪽이 그렇죠. 정답이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조 산업이 있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보면 반도체는 아니겠죠. 네. 결국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원래 5G였는데 네. 그래서 그 미국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공격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산업들이 있어요. 예. 그게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전기차의 이 시장 전체 규모로 따지면 중국 시장이 가장 커요. 네. 미국보다도 더 커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시장 규모로 보면 미국보다 훨씬 커요. 아, 기업들로 따지면 훨씬 경쟁력이 높아요. 예. 더 쫓아가기 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에 투자를 하던 한국을 투자를 하던 어느 국가를 투자를 하던 간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그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면 주로 어떤 쪽입니까? 태양광, 예. 풍력, 원자력 네.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어떤 장기적인 미래로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품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지금 미국에서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 중소형주,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인덱스, 네. 특히 심천지수, 네. 선전지수라고 하죠. 그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ETF를 투자를 하시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업종, 그 다음에 ETF는 심천, 네.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중국을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선진국 시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년에 이제 글로벌 정치 전망은 어떨까 궁금한데 신흥국들도 좀 내년에는 괜찮을까요? 네. 가장 좋은 방향은요. 달러가 그냥 약보 압세. 자,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자릿수 대 후반에서 10%대 중반 정도 상승. 여기에 신흥국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5% 정도 더하는 네. 이런 시장이 내년에 나오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사실 절반은 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신흥국을 한 30%, 네. 그 다음에 선진국을 70%. 네. 근데 그냥 두 개의 국가만 투자한다. 그러면 중국 30, 미국 70 이렇게 되겠죠. 그냥 그게 그냥 딱 칼로 잘라서 두 개만 투자한다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미국을 60%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는 뭐 유럽에 독일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선진국 중에서 지금 거기에 부양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이제 30% 중에서 중국을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20%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는 한국, 뭐 대만, 네. 뭐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러시아까지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80%란 말이죠. 70% 가져가는 건 좀 적게 가져가는 거고 신흥국이 20%인데 30% 가져가는 건 50%나 초과로 들고 가는 거니까 그 전략에 맞춘 것이 딱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 한 10%에 신흥국 시장 15%. 네. 이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로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글로벌 증시 전망은 어둡지 않다. 성장주는 내년에도 잘 달릴 것이다. 그 유동환 본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심도 좀 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쉽게 시장을 분석해 주시고 예측까지 해 주신 유동환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